오늘 연수는 2024년 나이스 급여 업무 사용자 연수고요. 오늘은 초보자분들, 1년 미만 초보자분들을 위한 공무직 급여 강의고요. 총 5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2시간은요, 인사와 관련된 거, 오후에 2시간은 복무 관련된 거, 1시간은 급여 관련된 걸 할 겁니다. 난 복무, 급여 강의 들으러 왔는데 왜 인사하고 복무 얘기를 더 많이 하냐? 자, 우리 오늘 목차를 일단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좀 죄송해요. 이 부분이 좀 깨지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2시간 인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근속수당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무직급여 근속수당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 근속수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오후에 복무 부분에서 무엇을 할 거냐? 주휴일이 뭔지, 방학 중 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연장 근로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관련된 부분에서 뭐 통상임금이라든지 직무 관련 수당이라든지 가족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개요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들 1년 미만이셔가지고, 4세대 나이스에서 급여 화면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라도 3세대 나이스, 그러니까 지금 나이스 전에 나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공무직 급여가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옛날에는요, 공무직 급여가요, 자동 계산이라는 게 일절 없었습니다. 다 조정수당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여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다 수기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급식비도 조정수당으로, 기본급도 조정수당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줬는데 4세대 나이스에선 뭐가 바뀌었냐? 공무직 급여도 공무원 급여처럼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난 자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그러면 아마 시스템에서 설정이 좀 빠진 게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것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됐지? 내지는 자동으로 계산됐는데 왜 틀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자동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무직들 인사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인사 기록에 관련된 걸 가지고요. 이제 급여 직종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행정실무사인지, 조리실무사인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은 근속연수가 몇 년이나 되는지, 이런 게 인사 정보에서 급여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리실무사면 조리실무사에 해당하는 뭐 위험수당, 이런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근속연수가 10년이다. 그럼 10년치 근속수당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사 관련된 게 반영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의 복무 상황이요. 이 사람이 연장 근로를 얼마나 했냐? 내지는 이 사람이 방학 중 비근로자다 하면은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계약은 언제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급여에서 일할 계산도 해주고 연장 근로 수당도 예전처럼 일일이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가져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랑 복무가 자동으로 잘 설정이 돼 있으면요. 급여가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순서대로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인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공무직 인사는 내 담당 아닌데, 그럼 나 이거 안 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공무직 인사 부분에 어떤 게 우리 급여의 작업에 영향을 주는지 아시면 혹시 본인이 공무직 인사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그 인사 담당자한테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이게 부족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공무직 인사 부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페이지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요 위에는 대제목을 좀 놨고요. 요 밑에 이건 뭐냐? 여러분, 나이스 메뉴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지 제가 메뉴 경로를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메뉴 찾으시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넣어놨으니까 혹시 요 화면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요 메뉴 흐름 따라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요거는요. 공무직 인사의 인사 기록이라는 페이지에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가시면요.
우리가 조회를 눌렀을 때 우리 학교에 있는 공무직들 인사 기록이 쭉 나와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 우선은 조회하실 때 조건이 여기 병설 유치원 같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지는 이제 중고 겸임 이런 곳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겸임이 되는 곳 있으면 하위 기간 포함을 체크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소속된 사람들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 사람들 중에 나는 재직자만 보고 싶다. 기본적으로는 재직자만 선택이 돼 있을 텐데 퇴직자 보고 싶다. 휴직자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재직 구분을 바꿔주셔가지고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퇴직자다 안 보였는데 여기서 바꿔보세요. 그럼 조회하실 수 있고 요 화면에서 이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상세 화면이 나와요. 각 사람별로 자세한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화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근무사항이라는 페이지에 이 사람의 기본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 급여에 영향을 주는 거 여기 인사 직종이 있어요. 이 직종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직종에 설정된 게 나중에 급여에 직종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급여쯤 가서 요게 그 뜻이었습니다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람 인사 기록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무 사항에서 바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기 계약 사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계약 사항이라는 탭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등록이라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한 줄 추가되면서 내용을 자세하게 쓸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근무사항 반영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근무사항에 가서 반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라던가 이런 증빙서류를 가져오셔야만 나중에 기록이 자꾸자꾸 쌓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무사항에서는 이 증빙자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사항에서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자, 그럼 계약사항에서 뭘 입력해야 되냐? 첫 번째, 이거 누르면 계약상 누르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요거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자,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있습니다. 자, 시작일은 언제냐? 우리 근로계약서상 계약을 시작한 날짜입니다. 이 사람이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 시작일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요즘에 뭐 조리실무사분들, 조리사님들 이런 분들 신규 발령 많죠. 3월 1일자로 신규 발령이 났는데 계약서도 3월 1일부터 썼는데 이 사람 출근 3월 2일부터 했는데요. 그럼 여기 3월 2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서 시작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시작일을 쓰시고요. 자, 밑에 줄 잠깐 지나가고 여기부터 볼게요. 근무 시간 해서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넣는 건데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게 뭐냐?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요. 8시 반 출근하면 4시 반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끝나는 시간 4시 반이지 하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단체 협약에 의해서 쉬는 시간 1시간을 원래 점심에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뒤로 미루고 대신 1시간 일찍 조퇴하는 것 뿐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퇴근하는 것 뿐이어서 여기에 넣으셔야 되는 건 실제 계약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로자다. 8시 반부터 뭐 17시 30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체 근로자냐 아니냐는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채용권자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채용권자는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교육장이 채용했냐? 학교장이 채용했냐? 교육장이 채용한 직종은 누구죠? 저희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육장님이 채용하신 거고, 교육지원청에서 채용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학교에서 계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운영 직군들, 아니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채용권자 학교장이고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이거 수정해 주세요. 채용기관은 해당 학교입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돼 있는 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해당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장, 학교 이렇게 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오는 하루짜리 대체 근로자도 다 등록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30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30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이스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30일이 안 된다. 우리 한 25일 정도 대체 근로하셨다. 그러면 나이스에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0일 이상 되면은 그 사람은 여기 나이스에 등록하셔서 관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은 아시죠? 일주일에 몇 시간 근로하냐? 근로일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소정 근로 시간 넣어주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사항에서 쓰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증빙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중간에 계약 구분, 근무 유형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거를 알려면요.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 공무직원 혹시 임금 지침 보셨을까요? 거기 보시면요. 우리 교육공무직원들 시급제냐, 월급제냐 요 구분을 뭘로 하냐면 근로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 기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주 15시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 대체 오신 조리실무사분 있잖아요. 그분은 일주일 통틀었을 때 딱 하루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시급제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주 15시간이 넘어요. 넘는 일주일에 두 번씩 주 16시간 근무하는데 계약 기간이 한 달이 안 돼요. 한 달이 안 되면 이분도 시급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월급제는 누가 받나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만 저희 월급제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주 15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제 받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 주 15시간이 넘어야 되고,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넘어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며 월급제로 줍니다. 자, 시급제가요. 올해 2024년부터 바뀌었어요. 2024년부터 시급제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시간당 12,5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좀 구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급여를 맡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괜히 작년 이야기에서 헷갈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올해 시간당 12,500원인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월급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이 부분 보시면요. 저희 월급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구성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급 뭔가 하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각종 수당이라 그래서 저희 처우개선 수당 있죠. 그래서 처우개선 수당의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종에 따라서 직무 관련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어, 뭐지? 이거는 그러면 언제 받는다고요? 주 15시간이 넘고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넘어야만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요 몇 가지 분류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시면요. 이렇게 저희 공무직원들을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기계약이냐 기간제냐, 즉 계약 기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요, 말 그대로 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정년이 돼야만 퇴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서 월급제냐 시급제냐가 나눠지고요.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구육성애가 있는 학교들은 호봉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 자, 기간제 볼게요. 기간제는 우리 무기계약하고 다르게
언제 언제까지만 계약합니다라고 계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정년 넘어서 특수운영직군 분들 1년 단위로 재계약하시죠?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분들도 월급제, 시급제 이런 건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채팅창에 이런 걸로 하다가 뭐 연장하고 이런 케이스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지금 워낙 대체 근로자가 요즘 많다 보니까 언제까지 시급제를 주고 월급제 주고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궁금증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요 자료는요, 어디서도 보실 수 있냐면 저희 노사협력과 지침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요, 임금이 달라져요.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이 넘는다는 가정하에 1개월이 안 되면 시급제, 1개월이 넘으면 월급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애초에 계약을 얼마나 했냐를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을 1개월 밑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급제를 준다고요? 월급제를 준다고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데 처음 계약이 1개월이 안 돼요. 그러면 시급제일까요? 월급제일까요? 오, 네, 벌써 빠르신 분은 답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네. 애초에 계약이 1개월 미만이면 시급제로 줍니다. 자, 근데 1개월이 넘으면 월급제로 줘요. 자, 그래서 여기 임금계산법 앞쪽 먼저 보시면요. 처음 계약이 1개월 미만이었다. 시급제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1개월이 넘었다. 월급제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연장을 했을 때예요. 연장을 해서 자, 보세요. 연장을 아예 안 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처음에 계약도 일주일, 두 번째 계약도 일주일, 합쳐서 1개월이 안 된다. 그럼 계속 그냥 시급제로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 처음에 2주만 계약했어요. 2주 계약했는데, 그 다음엔 3주를 계약했네요. 따지고 보면 두 번째 것도 한 달이 안 되니까, 시급제로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주에 3주까지 합쳐져서 총 기간이 1개월이 넘게 되면요. 그때는 두 번째 계약 연장될 때 있죠. 연장될 때부터는 월급제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3주인데 어떻게 월급제로 주죠? 네, 3주 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월급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케이스 볼게요. 처음에 2주 계약했다가 두 번째 1개월 계약했어요. 그럼 역시나 1개월이 넘죠. 이 경우에도 이제 계약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월급제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5번하고 6번은요, 처음부터 계약이 한 달이 넘었던 케이스예요. 처음부터 월급제였던 경우. 이 경우는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장이 된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애초부터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계속 월급제로 주시면 됩니다. 계속 월급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저희 학교에요. 조리실무사님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새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3월 1일에. 오시더니 한 일주일 만에, 이거는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3월 8일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 시급제로 줘야 되나요? 월급제로 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시급제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월급제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오자마자 관둬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이분은요, 애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며칠을 일하고 그만뒀던 간에 월급제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래서 인사 부분을 보는 거고요. 계약서에 한 달이 무기계약이라고 써 있었다. 그러면 한 달 미만만 근무를 했어도 월급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급여 담당자분들이 뭐야, 맞춤형 복지도 겨우 7일 했는데 한 달치 다 줘요? 이러면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또 짚어드릴 게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연장 계약이에요. 연장 계약이라는 건요, 계약서상 계약 기간에 단절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학교에 어떤 분이 와서 대체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처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썼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또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또 월요일부터 또 뭐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계약 기간에서 빠지잖아요. 이 경우에는 연장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으로 보려면 단 하루라도 중간에 단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계약서를 그래서 중요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근무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시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우리 흔히 방중비라고 하죠. 상시는 학기나 방학이나 그냥 늘 나오시는 분들이 상시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는요, 방학 때 안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급식 종사자분들, 아니면 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이런 분들 방학 때 근무 안 하시죠? 아닌데? 며칠 근무하시긴 하던데? 네, 그거는요, 직종별로 방학 중에 며칠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급식 종사자분들은요, 저희 급식 계획이라는 그 계획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 거기에 연간 8일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름방학 때 4일, 겨울방학 때 4일, 이렇게 해서 방학 중 청소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임의로 우리 학교는 일 많이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급식 종사자분들 많이 나오게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업 부서별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써 있는 근무일수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금 기준 한번 볼게요. 상시 근무자는요, 사실 늘 나오시는 분들이어서 이분은 그냥 계속 월급제예요. 근데 방학 중 비근무자 같은 경우에는요, 방학 기간이 없는 달과 방학 기간이 속한 달의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학기 중 있죠.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계속 전액 지급입니다. 근데 방학이 있을 때는요, 방학 때는 근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오후에 복무할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류법입니다. 요번에 어떻게 분류하냐?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통상 근로자가 뭔가요? 이거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저희 뭐 노사협력과 지침에 써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통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시간 근로자는 뭐냐? 쉽게 말해서 주 4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그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주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요. 주 15시간이 넘는 사람들은 대신 주 40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막, 밑에 복잡하게 막 내용이 있잖아요. 요거는,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40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시간에 따라서 비례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면, 다들 그냥 나 30시간만 근무하지 뭐하러 40시간까지 근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근로 시간에 따라서 비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하나. 그 두 번째, 2018년 9월 1일에 이런 새로운 지침이 나옵니다. 2018년 9월 1일에 앞으로는요, 처우 개선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주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18년 9월 1일에 지침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주 30시간 근로자여도 처우 개선 수당 전액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쭉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초등보육 전담사인데 이분은 주 30시간 근로자인데 보니까 뭐지 처우 개선 수당 다 전액 받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주 30시간밖에 근로 안 하는데 전액 다 주지? 그 사람은요 채용된 시점, 이 처우 개선 수당을 받기 시작한 시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2018년 9월 1일 전부터 처우 개선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비례 계산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비례 계산한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우리 학교 단시간 근로자 처우 개선 수당 전액 나가는 거 틀렸나?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날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나이스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나이스 화면 돌아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근무사항에 틀린 게 있다. 계약사항 가서 고쳐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특별히 고칠 건 없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여기 근무사항에서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부서, 직종, 아까 말한 뭐 월급제, 시급제, 무기계약인지 기간제인지 이런 게 여기에 쭉 반영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화면 같은데 요 아래쪽 화면 보세요. 이게 원래 나이스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쭉 스크롤을 올려서 보는 형태라 이걸 한 화면에 다 담자니 PPT에 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잘라서 넣어놨거든요. 같은 근무 사항인데요. 근무 사항에 근속연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산 근속연수, 채용 전 근속연수, 현 근속연수 이런 게 나옵니다. 어, 우리 학교에 계신 분 이거 근속연수 틀린 것 같아요. 고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더블 클릭을 합니다. 안 고쳐지시는 거 아실 거예요. 뭐지? 우리 고쳐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 가지고 근속수당 부분 할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근속연수 부분에서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근무사항, 계약사항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신상, 병역, 가족, 학력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이제 채용 전 경력 부분이 있어요. 요게 저희 채용 전에 어떤 경력을 갖고 왔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새로 채용하면은 여기에 등록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뜹니다. 이 화면에서 채용 전 경력 증명서 갖고 온 거 기준으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거고, 이제 소정 근로시간 몇 시간인지, 임정기간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거 넣어주신 다음에 경력증명서를 여기 증빙자료에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만약에 이분이 혹시 다음 학교를 가고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필요하면 여기다 첨부를 좀 해주세요. 그 근속연수 부분입니다. 자, 근속연수 보시면 아까 근속연수 수정을 여기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근무연수, 합산 근속연수 얼마나 되는지, 수당 근속연수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호봉제가 있을 거예요. 구육성애분들 호봉제 있다고 했죠? 그분들도 여기서 이제 호봉 몇 호봉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12호봉으로 돼 있는데 아까 근무사항에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요. 수정 어떻게 하죠? 이 경우에 맞다고 하면 근무사항 반영 버튼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근무사항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력 탭입니다. 이 경력 탭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분이 경력 증명서 좀 뽑아주세요 해서 증명서를 뽑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경력을 뽑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 증명서에 반영이 되니까 여기가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혹시 올해 1월에 정기상여금 작업하라고 아마 공문 받으시고 작업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업하실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학교는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데 우리 학교는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요. 여기 나이스가 4세대로 바뀌면서 경력 탭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기상여금을 줄지 말지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그렇거든요. 명절휴가비도 줄지 말지 이런 거를 이걸 가지고 나이스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정기상여금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이상 이런 조건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1개월 이상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나이스가 이거를 가지고 그 조건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여기 경력 탭이 아무것도 안 써 있고 비어 계신 분들은
나이스가 이 사람은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정기상여금 대상이 아닌가? 내지는 명절휴가비 대상이 아닌 건가? 하고서 이제 값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경력 탭이 빠져 계시면 지금이라도 채워 놓으시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자동 계산이 될 거거든요. 만약에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여기 경력 부분에 한번 틀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육성이 있으신 분들은요, 호봉제분들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역시 여기 경력 탭에 뭔가 내용이 있어야만 그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비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 없어요. 우리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 보세요. 경력 탭에 등록 버튼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상세 화면 뜹니다. 상세 화면 누르시면 임용이 어떻게 됐는지, 기관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 직종은 뭔지, 뭐 부서 이런 거 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근거는 뭘 넣냐? 예를 들어 저희 뭐 무기계약직 신규 발령 났어요. 그러면 그 신규 발령 난 공문 있잖아요. 그 공문 이제 이름하고 대호 번호 따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이런 것도 저장해서 넣으시면 한 줄씩 채워집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예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 등록이 된 사람이 없을 때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화면입니다. 저희 요거 인사예요. 인사 기록 관리에 신규 등록 괄호 학교라는 메뉴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요 메뉴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쭉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계약사항하고 거의 똑같아서 크게 바꿀 게 없을 거고요. 자, 요거 두 가지만 좀 주의사항으로 볼게요. 노란 표시된 부분. 자, 처음에요. 여기 무기계약직 채용권자 채용기간 있죠? 이게 학교에서 등록하는 화면이다 보니까 여기 채용권자를 학교장, 채용기간에 무슨 학교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아까 저희 앞쪽에 계약사항 입력했던 화면 기억나시죠?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 교육장님이 채용한 직종이다. 그럼 교육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교육장 넣으면 안 될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등록하는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등록하는 화면이라 채용권자랑 채용기관이 학교로 설정이 돼요. 근데 이제 꼭 학교에서 채용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계약사항 가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게 약간 저희 실제로 작업하는 거랑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런데, 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작업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여기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규 임용 괄호 채용 이렇게 나옵니다. 신규 임용 괄호 채용 이렇게 하면요. 어, 이게 발령을 내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따로 뭐 발령 그런 절차가 없어서 굳이 이거 안 해도 재직 상태로 바로 시작해도 되거든요. 재직으로 안 해놓고 자동 설정되는 신규 임용 채용 후보로 놔두면은 우리 인사 기록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 나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재직 중 상태가 아니라 신규 임용 채용 상태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꼭 재직 상태로 바꿔주시면 저희 재직자 명단에 잘 나오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번에는 퇴직입니다. 저희가 채용을 했으면 퇴직도 있겠죠? 자, 우리 4세대 나이스에서는요, 저희가 예전에 3세대 때처럼 임의로 채용, 퇴직, 휴직, 복직 이런 거를 그냥 인사 기본사항에서 바꾸면 안 되고요. 여기 인사 발령에서 다 발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사 발령을 담당자 마음대로 임의로 못하게 하고 그거를 다 결제를 받아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인사발령 기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 퇴직부터 볼게요. 퇴직 메뉴 들어오시면요. 우선 아무것도 없는 아마 빈 화면이 뜰 겁니다. 따로 퇴직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분이 퇴직을 했다. 자, 그러면 우선 행을 추가해요. 그럼 이렇게 한 줄이 떠요. 이렇게 한 줄이 뜨고 여기에 이제 뭔가 제목을 써주세요. 저희가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 4월 1일자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다. 2024년 4월 1일 퇴직 발령 시행 해서 기한일자 4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장한 다음에 다들 기다리세요. 어, 이제 퇴직 다 한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요 행을요, 더블 클릭합니다.
이걸 잘 못 찾아서 어디 가서 입력하나요? 하고 전화를 주시는데 그냥 이거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요 다음 화면으로 뜹니다. 요렇게 자세한 내용을 쓸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을 쓸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 이름 씁니다. 대상자 선택해가지고 누가 퇴직하면 그 퇴직자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자, 요번엔 퇴직이었죠? 그러니까 퇴직을 발령하는 날짜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종류마다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맞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깐 볼게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라서 뭐 정년 다 하고 퇴직하신다 이런 경우요. 그러면 계약이 만료됐으면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으면 퇴직일을 7월 1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정년은 이제 그 도달일의 다음 날이고 주의하실 거 공무직원은 만 60세 이제 만이라는 나이가 없어지긴 했지만 만 60세가 정년이고요. 특수운영 직군은요 만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알고서 정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은 사망한 날 당일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날이고요.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퇴직을 해요. 의원 면직하는 경우에는요.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에 명시된 날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쓰셔야겠죠. 나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로 퇴직하고 싶다. 그럼 7월 1일로 써야지 6월 30일로 사직서에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뭐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직원 수리, 이거는 이제 행정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여기 발령일, 퇴직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발령구분 퇴직 넣으시고 퇴직 사유 잘 골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건지, 의원 면직인지 이런 거 넣고 우리 학교 넣고 발령 근거, 발령권자 이런 거 넣은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요거 누르시면요. 아까 잠시만요. 요 앞 페이지 볼게요. 요 앞에 보시면 요 화면 돌아와지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 돌아와지면은 그때 승인 요청하셔서 저희 학교에 뭐 실장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나이스 인사 기록에 퇴직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요? 를 보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인사 기록 있죠. 인사 기록 돌아가셔서 조회해 보시면요. 이 사람 재직 상태, 퇴직일, 퇴직 사유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임의로 바꾸면 안 되나요? 임의로 바꾸면요. 나이스 시스템에 꼬여가지고 제대로 계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퇴직 발령을 내셔가지고 이거를 바꾸시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또는 이 방법도 있어요. 경력 탭에 가시면요. 여기 퇴직이라고 이제 새로 반영이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휴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발령기한 휴복직에 가셔서 휴직 선택하시면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휴직 발령 한 줄 추가하고 더블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나와요. 자세한 내용에서 이제 휴직 발령일, 휴직 종류, 휴직 기간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기록 가시면 재직 상태 휴직, 휴직일, 복직 예정일, 휴직 사유 같은 거 반영이 되고요. 여기 경력 탭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복직도 마찬가지예요. 복직도 한 줄 추가해서 자세한 내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승인 요청 받아서 결제 받으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요거 휴직 복직 굳이 해야 될까요? 네. 여기 휴직하고 복직 경력 탭에 반영이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 정기상여금 주고 명절휴가비 주고 이런 게 반영되니까 이런 거 꼭 하시고요. 제가 또 이런 질문 받았어요. 저희 학교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동안 휴직 복직 기록을 한 번도 안 해놔가지고 휴직을 한 5번은 하신 것 같은데 5번 다 기록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5번 새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인사발령 기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참에 한번 인사발령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정 근로시간 변경입니다. 언제 이런 걸 쓰느냐? 자, 보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 신청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요거 소정 근로시간 변경 인사 발령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고요. 이거 왜 해야 되나요? 급여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아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해가지고 주는 게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시간 비례하는 부분에 요 소정 근로 시간 변경해 놓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시간 계산을 해주니까 요거 하시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무사항이나 경력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요때 계약사항 하나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 소정 근로시간 변경할 때요. 그냥 임의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라든지 뭔가 서류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 계약사항 있잖아요. 계약사항에 넣어주셔서 이게 인사 기록이 빠지지 않도록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요 뒤쪽에 가서 복무 부분 또 보긴 할 텐데, 복무 가시면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 있어요. 거기에서도 요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유, 귀찮나요? 네, 귀찮은 마음 이해합니다. 네, 그치만 요거 변경해 놓으면 그 사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든 이런 근로시간 단축하는 기간 동안은 자동 계산되니까 한번 요거 수정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거 여기서 쓸 수 있고요. 네,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할 수 있고 아, 네, 제가 약간 헷갈리게 설명드렸네요. 주 소정 근로시간 변경 그 근로시간 단축 말고 그 이런 분들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하시다가 아, 이제는 저희 뭐 운동부 지도자가 주 30시간만 하기로 바뀌었어요. 내지는 주 30시간만 하시다가 아, 우리 학교 애들 운동이 많이 필요해서 주 40시간으로 늘렸어요. 이럴 때 주 소정 근로시간 변경을 쓰시고 죄송해요. 근로시간 단축은 요 근로시간 단축의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주 소정 근로시간 변경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인사 기록들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신 마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 30분까지 잠깐 한 13분 정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근속수당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10시 반까지 돌아오세요.